안녕하십니까.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금융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살자 금융 첫 강의는 돈 잘 버는 한국 금융 왜 낙후되었다고 하나입니다. 한국 금융산업은 많은 사람들이 낙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이나 기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국민, 신한 등 대형 금융주주회사는 연간 4 내지 5조 원의 수익을 내는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요즘에는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도 대부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10억 원을 넘는 연봉을 받기도 하고 많은 임직원이 억대 연봉자에 속합니다. 금융기관 건물은 높은 곳에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은 위험하지 않고 근무 환경도 쾌적합니다. 당연히 금융기관 직원은 구직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직업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작은 금융기관 직원도 대형 금융기관 직원이 60 내지 70% 정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요즘 논의되는 광주형 일자리 연봉인 3,500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금융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구직자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금융이 국민 경제 속에서 자금 융통, 일자리 창출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국제 경쟁력도 없습니다.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는데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임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금융의 낙후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돈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하는, 즉 자금의 융통이라는 금융기관이 해야 하는 기본 기능이 영세기업, 신설기업, 저신용자 등과 같이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재벌기업이나 담보가 충분한 기업,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사람은 자기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융 접근성도 엄청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죠. 영세기업이나 신설기업과 같이 외형적으로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도 과도하게 높지 않은 금리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금융이 제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세사업자나 서민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리사채라는 약탈적 금융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법 사채와의 전쟁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영세업자나 저신용자 중에서 상환의지가 높은 일부 사람들이 고리사채의 원리금을 꼬박꼬박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상환의지가 높은 이들을 잘 골라내어 적정 금리로 대출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채업자들은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거래하게 되어 수지를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고리 사채업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둘째, 한국의 금융산업은 실물 부분에 비해 뒤처져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해온 실물 부분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거의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등과 같이 단순한 소매금융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 업무는 편해졌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은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인이 상환 의지 등을 평가해서 신용으로 대출하는 관계형 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 상품과 같이 복잡한 금융이나 규모가 아주 큰 기업 대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은 한국 기업도 대부분 외국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러다 보니 금융 부분은 전자, 자동차 등 실물 부분과 달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어떤 종류의 금융기관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신한 금융지주 등은 자산 규모가 500조 원 수준이고 규모로는 세계 60 내지 80위권이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삼성생명도 덩치는 크지만 국제보험시장에서의 역할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금융투자회사라고 불리는 증권회사는 주식중개 펀드 판매에만 매달려 M&A, 파생금융상품 등 핵심 투자은행의 업무의 경우 국내 시장마저 외국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융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민 경제를 위해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산업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은 좋아졌으나 금융기관 수가 줄고 고용 인원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같이 안전하고 단순한 업무에 주력하면서 전산화 등을 통해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높여왔습니다. 즉 공장의 자동화와 같은 방법이지요. 1997년 이후 계속된 은행 간 인수합병은 은행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돈 버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은행이 몇 개 안 돼 손쉬운 소매금융 업무를 은행들이 적당히 나누어만 해도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은행원 수는 1997년 15만 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10만 명 정도로 줄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금융불안 시기에 은행 등 금융기관은 외화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해외 진출이 부진한 데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은행들도 해외 현지에서 예금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은행 수는 적고 은행들의 영업 형태는 거의 비슷해 위험관리 능력은 떨어져 금융협력이 약화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위기 시에는 공적 자금 투입 등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금융은 자금 중개 기능, 실물 부분 지원 기능, 고용 창출 기능 등 금융이 해야 할 역할을 못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이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금융기관은 많은 수익을 내고 금융기관과 관련 단체의 경영진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융관료들과 정치인들도 낙가산을 통해 더불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은 금융기관 경영진과 외국인 주주, 금융관료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국민 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도 부족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금융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번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